안녕하세요. 볼만창기다 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ASMR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네. 선배는 크게 해. 창기자가 언제 목 상태가 좋았냐마는 최근 한 일주일간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작게 하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듣는데 그래도 좀 감안을 하시고 창기자 부분에서 볼륨을 좀 더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처럼 주중주말이 열려서 저도 이제 등에 담이 왔습니다. 이게 하여간 조금만 바쁘면 몸에 티가 나. 40 넘어서 그래요. 거기다 술까지 먹으니까. 맞아요. 여러모로 몸도 힘들고 아마 선수들도 많이 힘들 텐데요. 그런데 재밌는 경기가 참 많았습니다. 순위 싸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저희 예측 부담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10라운드 프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29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주중 라운드 간략하게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수원FC는 홈에서 대구를 만나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 5분 이광혁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앞서갔는데요. 이광혁과 윤빛가람이 주고받는 간결한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윤빛가람은 최근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두 경기 연속 포인트, 최근 4경기에서 2골 1도움입니다. 하지만 수원FC는 6대4 정도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에서 후반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에만 상대에게 슈팅 14개를 허용을 했고요. 결국 에드가의 높이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이 3점에서 1점으로 바뀌었고요. 서울은 승점 1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0점이 됐습니다. 강원 원정에서 먼저 2골을 내줬고 두 번째 골은 백종범의 허탈한 실수, 골키퍼를 바꿨지만 또다시 실수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임상엽이 세트피스에서만 2골을 넣으면서 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울 출신인 강원 이용희가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추가 시간 서울이 따라잡는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팔로세비치가 골로 연결된 슛을 쏘기 전에 주심이 휘슬을 붑니다. 서민우를 향한 김진야의 파울로 휘슬을 분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단호하게 불었어. 네, 그래서 아예 그 VAR도 보지 않았죠. 그 전에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근데 추후에 영상으로 밝혀진 건 강원 선수끼리 엉켜서 서민우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김진야 고무고무 열매썰이라고 팔이 저기까지 나서 잡아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던데 서울로서는 오심상 판정으로 아쉬움이 남은 경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최근 4경기에서 승승무무 4경기 연속 무패 지지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없이 홈에서 주말 경기를 맞이한다는 3경기 연속이죠. 네, 3경기 연속 컨디션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네,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무엇보다 에너지 레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원FC가 약간의 체력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양팀의 상성을 보면 지난해 4번 만나서 서울이 2승 1무 1패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수원FC가 8골, 서울이 12골, 총 20골, 네, 경기당 평균 4골씩은 기본적으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올 시즌도 득실 합을 보면 서울이 30골로 전체 2위고요. 수원FC가 26골로 전체 3위입니다. 또 한 번의 다득점 양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수원FC는 이승우가 대구전에서 근육 부상을 호소한 만큼 계속해서 근육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황의조가 교체로 들어갔다 허벅지 부상 문제로 교체가 됐는데요. 수협전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FC 라스, 서울 이한범을 하겠습니다. 윤빛가람도 좋지만 수원FC가 다득점을 하기 위해선 라스가 전방에서 흔들어줘야 합니다. 서울은 오스마르를 부상으로 잃었는데요. 라스를 어떻게 막을지 아마도 이한범 선수를 모처럼 선발로 투입할 것 같은데 이한범은 강원전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나이에 맞지 않는 안정감을 선보였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원FC 승리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격 본체와 미들 본체에 이른 게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홈수협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29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목 상태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게 호흡이죠. 네. 전북은 홈에서 대전에 또 한 번의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북인데요.
3백 카드 전환 후 2승 2패입니다. 딱히 뚜렷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송민규의 1대1 외에는 특별한 루트가 없습니다. 네. 안드레 루이스는 공격진의 계륵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한 것 같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앙 미들 2명으로 빌드업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요. 수비도 그나마 무실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전 후반 4-1-4-1로 바꾼 후 경기력이 나아진 모습이었거든요. 구스타버 원톱에 아마노준이 공미로 올라가서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강원전 준비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이날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파 실바는 경고 누적에서 돌아옵니다. 강원은 서울을 잡고 기다리던 시즌 첫 승을 진짜 신고했습니다. 천신만고. 9경기 만에 승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극장 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분 로테이션을 단행하고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얻은 게 참 많은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득점포가 살아난 게 고무적인데요. 이전 8경기에서 단 3골에 머물렀는데 이날 하루에만 3골을 넣었습니다. 맞아요. 박상혁, 정승용, 이웅이 모두 시즌 첫 골이었고요. 박상혁은 데뷔골이었는데 이 골을 도와낸 양현준도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장점이었던 빠른 역습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극장골과 판정 등 다소 행운이 섞이긴 했지만 강원 입장에서는 반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승리했을 때 비슷한 흐름을 이어온다고 봤을 때 이번 전북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임창우, 김진호 정도의 복귀가 예상됩니다. 네. 전북의 홈이지만 전북은 최근 홈 어드밴티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 퐁당퐁당 흐름인데 이긴 경기는 2대0, 진 경기는 1대2 스코어라는 게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강원은 현재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결과를 봤더니 2승 1무 1패, 전북이 근소한 우위를 점했더라고요. 전북에서는 아마노존을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아마노가 결국 풀어줘야 마무리까지 되는 전북이고요. 2선이 됐든 3선이 됐든 아마노의 창의성이 필요한 전북입니다. 강원에선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전북전 4경기에서 2골 2도움 아주 강했습니다. 전북전 보약을 먹고 살아나길 강원 입장에선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흐름. 그래서 전북 승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막힌 혈이 뚫린 느낌이고요. 특히 양현준 폼이 무섭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 31경기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대전.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전북전을 통해서 2마리 토끼 잡았습니다. 기존 베스트 11에서 무려 9명을 바꾸고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체력 세이브와 승점까지 더한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대전이 거의 로테이션 없는 멤버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추구했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전북전을 통해 한숨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선수단 전체의 경쟁력 그리고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얻게 된 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전북전이었습니다. 이민성 감독 대단해요. 네, 초반에 아주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베스트 멤버가 다시 한번 나설 전망입니다. 전북전에 빠졌던 이유가 부상이 아니라 단순 로테이션이었던 만큼 대다수 선수들이 출전에 무리가 없습니다. 서영재, 안토는 전북전에 정상 복귀를 한 만큼 다시 주전조에 포함될 공산이 크고요. 여기에 함영주 회장이 한맨. 이날 또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한다고 하니 동기부여도 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한맨이라고. 네. 제주는 지난 광주전 승리를 통해서 전북전 홈경기 완패의 수렁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서진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냉정히 이날도 사실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광주 특유의 공격 축구를 상대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고비마다 나온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도 빛났습니다. 문제는 체력입니다. 6지 3연전에 이어진 전북전 홈경기에서 체력 부담을 좀 느꼈는데 그쵸. 이날 광주전에서도 거의 같은 라인업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허리진과 후방은 거의 같은 멤버인데요. 지금 정훈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임채민이 복귀각을 재고 있긴 하지만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선 큰 변화를 주기 힘든 상황이라 남길 감독의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이주용이 이번 경기에 돌아옵니다. 네. 공격진도 변화는 주지만
누구 하나 신통치 않은 상황도 좀 고민거리입니다. 제주가 2부에 있던 적이 있어서 두 팀의 마지막 만남은 네, 대전 경기 치고는 최신인데 2020년입니다. 7년, 8년 그러다가 그쵸. 네, 2020하면 네, 최신처럼 보이는데요. 당시에 2승 1패로 대전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깡패와 원정 깡패의 맞대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진 대로 대전은 홈에서 무척 강했습니다. 올 시즌 3승 1무 패가 없습니다. 무패입니다. 네, 가장 최근 홈 승리가 울산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고요. 제주는 홈에서 승리가 없지만 원정에서는 3승 1무 1패로 아주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남길 감독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저도 모르겠다. 그래서 홈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성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대전의 키플레이어는 돌아올 티아고로 하겠습니다. 한 경기를 푹 쉰 티아고가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제주에서는 김동준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의 막강 화력을 막아낼 제주의 가장 강력한 방패 역시 김동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준을 바라보는 대전 팬들의 심경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그쵸,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전 승하겠습니다. 대전 홈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김동준이 다시 한번 신들린 선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후 3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포항은 지난 수원전에서 1대0 승리를 챙기면서 무패 행진을 9경기로 늘렸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말대로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챙기는 저력, 강팀다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강팀이죠. 네, 얼마나 팀으로서 단단한지 좀 보여줬는데요. 여기 앞쪽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최근 김기도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이선과 최전방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하창래 그랜트 그리고 앞쪽에 오베르단이 자리 잡은 수비는 안정적이고요. 심상민이 최근에 안정감을 찾은 것도 고무적입니다. 맞아요. 지난 경기에 이승모가 오베르단 파트너로 나섰는데요. 포항은 정재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이탈 없이 베스트 전력으로 나섭니다. 인천은 울산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을 안정되게 가고 후반 승부수를 띄우는 전략이었는데요. 전반 이른 실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르소, 에르난데스 투입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이날 소득이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을 단행한 것인데요. 핵심 수비수 델브리지와 핵심 미드필더 신진호를 엔트리에서 제외를 하면서 아꼈습니다. 신진호는 이날 경기의 키워드죠. 그렇죠. 네, 신진호는 올 시즌을 앞두고 포항을 떠나 인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는데 신진호가 떠나고 포항은 승승장구 중이라 신진호를 바라보는 포항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인천 입장에서도 푹 쉰 신진호가 얼마나 해줄지가 중요합니다. 복귀할 듯 안 할 듯, 할 듯 안 할 듯 하는 이명주가 이번 경기보다는 어린이날 수원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내부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이 지난 경기를 수중전으로 치렀지만 홈 연전인 만큼 체력적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도 로테이션을 한 만큼 이번 경기 쪽에 공을 들인 상황이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양팀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비겼습니다. 7경기를 범위를 넓혀도 2승 4무 1패로 포항의 아주 근소한 우위였습니다. 이날 경기의 키플레이어 포항에서 일단 제카로 하겠습니다. 인천이 힘 좋은 타겟형 공격수에 약했거든요. 맞아요. 라스, 마티나담의 연속골을 허용 중인데요. 제카도 힘이라면 이들에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인천에선 역시 신진호지만 다른 선수를 찾는다면 델브리지로 하겠습니다. 포항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세트피스 수비거든요. 네. 인천에서 가장 높이가 좋은 델브리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수비에서도 제카를 잘 막아야 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베스트 힘 대결 팽팽해 보입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포항도 당분간 정배로 가야 할 것 같고 인천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수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수원은 이병규 감독을 경질하고 최성용 대행체제에서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벌써 3경기째네요. 네, 이번에 3경기째입니다. 지난 2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흔히 말하는 경질 버프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홈팬 앞에서 반등 가능성을 심어줄지 지켜보고 싶고요. 대구는 2경기 연속 무패, 나쁘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경기에서 1실점,
서울의 3골, 뭐 광주의 4골 허용했던 걸 감안할 때 최근에 김진혁, 홍정훈, 조진우 3백 그 앞에 이용래, 이진용 더블 볼란치 체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민은 있습니다. 세징야입니다. 큽니다, 커. 네, 지금 아마 대구 팬들은 울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부상에서 돌아와서 대전전 승리를 이끌었었는데 지난 수원FC 전반 도중에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경기 마치고 최영원 대행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결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다친 부위가 오른쪽 햄스트링이거든요. 근데 세징야가 이달 초에 다쳤던 부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올 시즌 세징야는 9경기 중 7경기에 출전했는데 7경기 대구 성적이 2승 3무 2패입니다. 팀이 따낸 2승이 모두 세징야가 있을 때 나왔고요. 세징야가 부상으로 결장한 4월 초 2경기에서 팀은 무득점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구가 올 시즌 무득점한 게 세징야가 빠진 딱 2경기라는 점에서 대구에선 세징야가 얼마나 영향이 그쵸. 큰 선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강원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배신을 때리면서 유일한 무승팀으로 남았죠. 네, 수원으로선 아마도 세징야 결장만한 호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파고들려고 할 텐데요. 수원은 포항전 후반전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항전에서 3백으로 시작해서 골키퍼의 허무한 실수로 선제골을 내준 뒤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후반에 박대원 투입하고 포백으로 바꾸면서 측면에 전진우, 아코스틱 이 많이 뛰고 빠른 날개를 투입하니까 물론 뭐 상대 골문을 위협하진 못했지만 속도감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최성용 대행이 지난 2경기에서 변칙 전술을 쓰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위기 탈출을 하려면 힘 대 힘의 싸움에서도 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처절하게 어떻게든지 득점을 해서 어글리 윈이라도 따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이기재, 대구 홍철로 하겠습니다. 홍철은 전 소속팀이죠. 수원이 최하위로 처진 상황에서 빅버드를 찾을 때 어떤 심경일지 궁금하고요. 이기재가 지금 예전에 홍철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는데 그러네요. 국가대표 경쟁도 하고 있는 만큼 두 왼발의 대결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원 차기 정식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오동석 단장이 포항전 현장에서 직접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 감독들의 이름을 언급을 해서 당사자도 좀 당황을 했다는 그런 후문인데 지금 포항, 광주처럼 매력적인 축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성용 대행을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 지금 최성용 코치가 대행을 맡을 때 나왔던 4경기 기회 부여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 당시 기준으로 4경기면 11라운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과 한 번씩 맞붙는 1라운드까지는 기회를 주면서 시간을 들여 적임자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2패를 했다는 게 수원 수뇌부를 고민하게 할 것 같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 아마도 더 빨라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김학범, 윤정환, 김병수와 같이 최근에는 박태하 감독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장. 지금 현직에 없는 여러 감독들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저도 무승부요. 세징야가 빠지긴 했지만 수원 이 기회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오후 7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말은 내가 하는데 왜 목소리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울산은 지난 인천전에서 3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전반 마틴 아담의 선제골을 안정적으로 지켰습니다. 박호에 이어서 마틴 아담까지 마수거리 골을 본 소득을 얻었습니다. 선제골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울산은 올 시즌 선제골을 넣은 5경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선제골에 관해선 광주도 할 말이 많죠. 선제골을 넣은 4경기에서 마찬가지로 모두 승리했고요. 선제골을 못 넣은 5경기에서 1무 4패. 승리가 없을 뿐더러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자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뚜렷한 팀은 블랙 앤 화이트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선제골을 넣고 분위기 타면 추가골 넣고 승리를 따낼 힘은 있는데요.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치. 지난 제주전에서도 슈팅수 16대 6 그리고 올 시즌 들어 팀 최다인 12개의 킥패스를 기록하고도 끝내 골을 넣지 못했고요. 그러다 후반에 제프로에 쓰러져 있을 때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울산이 지금 9경기에서 8실점
최소 실점 팀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번 무득점 탈출 도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희 감독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허무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머리 싸매고 막 문제를 푸는데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공부 잘하고. 네. 근데 이런 시점에 지금 뭐 정협볼 파해법이 나왔다는 좀 말도 나오는데 이걸 풀어야 하는 것도 결국 이정효 감독 본인입니다. 울산도 고민이 있습니다. 9경기에서 7승 1무 1패한 팀이 무슨 고민이겠냐 하겠지만 최근에 경기력과 팀 체력이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맞아요. 최근 3경기에서 대전전 그리고 인천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82%였는데요. 평균보다 3%가량 떨어졌고요. 크로스 성공률도 6라운드 때 31.2%에서 8라운드 22.9%, 여기에 9라운드에 13.3%까지 쭉쭉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인천전에서 크로스 시도 자체가 15번이었는데 이것은 직전 포항전 3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요. 그러네요. 시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초반 5경기에서 평균 5.4개의 유효슛으로 평균 2.2골을 넣은 반면에 최근 4경기에선 평균 4.5개의 유효슛으로 평균 1.5골. 화력도 살짝 약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난해 우승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끝까지. 그쵸. 그 여파가 올 시즌까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번 주중 경기까지 있어서 이 패기 있는 광주를 상대로 에너지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근데 뭐 다행인 건 스쿼드가 어느 정도 좀 탄탄한 팀인 만큼 지난 인천전에선 주민규를 아예 아끼고 박용우도 몸만 풀었고 엄원상은 반 게임만 뛰었습니다. 네, 광주전에선 세 선수를 중심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는 지난 제주전에서 엄지성이 돌아온 게 호재입니다. 또 부상도 있었고, 네, 부상 복귀 후에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코치진 판단으로 엔트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확실히 번뜩이는 움직임과 볼 센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은데 울산의 키플레이어로 꼽은 금호고 선배 엄원상과의 맞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엄지성과 엄원상은 2021년에 광주에서 같이 엄엄 듀오라고 해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엄원상이 작년에 울산으로 이적한 뒤에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하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때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당분간 울산 경기는 정배로 하겠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홈 네. 어드밴티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라운드) 짧게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관 중 대박 경기 그리고 저희의 높은 적중률을 꿈꾸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